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수능 난도를 비롯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이었는데요. 수능이 끝나야만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신데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매우 어려웠던 올 수능부터 서희초 문제까지 다양한 교육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네. 수능 전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때 제가 섭외 전화 드렸는데 수능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예. 수능 끝나야 나올 수능 수 있다. 직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해도 좀 힘드셨죠? 수능 관리할 때 교육청에서는 네. 어디에 가장 큰 신경을 쓰나요? 서울에서 1교시 종료벨인가요? 네. 뭐 1분 30초 먼저 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능에 네. 그 크고 작은 대개는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학교에서는 배를 1분 먼저 올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자살 사건도 한 사건 있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자살 사건도 있었고 또 제가 인상적으로 한 사건은 이제 일종의 부정행위 취소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뭐 항의 1인 시위를 하는 사건도 아이고야. 있고 예.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능 현장은 저희들로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고가 없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는 그렇습니다. 경쟁이 가장 뜨거운 날이 꼭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좀 추운데 그래도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많이 날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긴장하지 않고 지금은 그럼 학생들은 다 뭐 이렇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대개 뭐 면접 보고. 수능을 대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네. 채점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어느 그렇군요. 정도 마음의 네. 준비를 하기도 하고 네. 제가 다니는 저기 미장원이 있는데 네. 아드님이 삼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뭐 저기 그 잘 보라고 뭘 사드리는 그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또 그 난이도에 따라서 네. 희비가 막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수. 그러니까요. 지금 역대급으로 N수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삼수생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지만 올해는 역시 불수능이었다. 매우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출제 기관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였다. 이때 고3 수험생들이 폭발했습니다. 예. 네. 답지 놓고 소개팅하냐. 무슨 매력.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능 난이도 그래서 문제. 이제 수능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출제 문항은 이제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난이도나 네. 변별력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큰 킬러 문항은 없지만 중간 수준의 네. 뭐 다양한 오답들이. 킬러 문항 예. 오답이 많이 내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왜냐하면 약간의 이전보다는 그렇게 조금 쉬운 수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 N수생이 되고 맞아요. 예. 진입을 했는데 30%가 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거의 뭐 90 몇 프로가 오답을 낼 정도로 네. 그런 문제도 이제 나와서 예.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수능 문제 출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킬러 문항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대, 예. 현실 이것 사이에서 굉장히 예.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수능을 할 때마다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어떻든 입시 경쟁이 도대체 수그러들지 않는 치열해지는. 예. 그게 더 왜 그럴까?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까? 예.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예. 뭐 숙제를 하나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그 각자의 개성과 재능이 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학생들이 한 차례 시험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요 평가 시스템은 네.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대안적 고민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수능철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수능철마다 일시적으로 고민했다가 또 1년 내내 고민 안 했다가 다시 또 수능철 때문에 고민하는 이슈가 아니라 그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냐면요. 뭐 유치원의 의대반 뭐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초등 의대반이 좀 많죠. 뭐 초등 의대반 예.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이 사교육 시장은 뭐 그냥 대치동 가보면 뭐 완전히 인산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입시 경쟁,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입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사교육 그렇습니다. 시장은 더 커지고 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그렇죠. 예, 꼼꼼하게 지적했지만 뭐 이게 사실은 이 입시 경쟁 혹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네. 대학 입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대학 서열화라고 할까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배후에 있는 네. 우리 노동시장이나 직업 세상에서의 어떻든 서열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네. 뭔가 좀 솔루션을 찾아야 될 영역이다. 오히려 요 방식은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들은 여러 풍선 효과 같이 나타나는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네. 평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전국의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이 합의를 해서 대안을 나름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네. 대입제도 개선안이 있고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예. 했는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주로 수능과 내신을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로 하는 큰 가치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 예. 요렇게 일단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면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회장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바꾼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내신이 있고 네. 수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고사가 평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면접도 있고 뭐 실기도 있고 있지 네,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신과 수능이 이제 기본 요소인데 네. 이제 지금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서는 이제 수능이 이제 9등급제고 그다음에 내신은 상대평가 5등급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평가 5등급제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걸 전제할 때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미래 비전에 비전.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 잘 떼는 거. 네. 그다음에 소인수 과목은 기피하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모집단이 커야 그렇습니다. 1등급이 예.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안에서는 어쨌든 수능 9등급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하고 또 몇 개 과목을 지금 바꾼 게 있어요. 아. 네, 바꿨는데 뭐냐면은 이제 국영수가 중요하잖아, 되게. 영어를 빼고 국어하고 수학을 올해도 국어가 어려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을 이제 그 개편안에서는 네. 이제 아예 그 일반 선택까지를 다 포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통 국어를 굉장히 광의로 치르게 수학도 그렇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공통 국어, 공통 예. 수학. 예.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대수, 네. 미적분, 네. 확률과 통계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대수나 미적분, 확률 통계 초급 미적분까지를 다 공통 과목으로 놓고 수학도 네. 이제 심화 수학을 미적분 투하고 기하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고급 수학이죠. 예. 고급 수학을 이제 선택 과목에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개편안에 개편안에. 그래서 시도교육감에 비해서는 이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심화 수학만 보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거기 사교육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예. 물론 이제 수학 그 학회라든가 이런 쪽 수학계에서는 이제
대학에 가서 뭐 AI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학 고급 수학이 필요하다. 네. 다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어려운 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넣으려고 넣어야 해요. 된다. 네, 근데 시도 교육감들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심화 수학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네. 그러면 모든 게 변별이 거기가 예, 되고 예. 그러면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대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다 심화 수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 수학까지 모든 학생이 하게 되는.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훨씬 팽창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적분투 기하 이거 뭐 사실은 뭐 이과생들은 모르겠지만 대학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수학할 일도 거의 없는데 그렇습니다. 문과생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취업과 그다음에 내 일상의 행복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시도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자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주요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크게 네. 보면은 이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뭐 1등급 90점이 넘으면 다 1등급 줘버리는 네. 거죠. 예. 그렇게 주는 거고 상대평가는 이제 비율을 주는 거죠. 비율, 예. 그래서 5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개편안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이제 지금 교육감들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돼야 된다. 네. 만일 지금 고교학점제 하에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점수 많이 받는 과목, 그 다음에 학생 많은 과목. 그러면 이제 원래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네. 학생 수가 적어도 그게 자신의 미래 진로에 더 필요하면은 개설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우려를 갖지 않고 예. 요게 이제 그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교육감들의 대개 이제 입장이라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예. 어떤 취지에서 도입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크게 보면 네. 기존에는 교육과정이 획일화돼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표준화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딱 그것만 듣는. 예, 그러니까 예. 학생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네. 학생들의 진로도 다양화되는데 예. 이제 교육과정은 획일화돼 있으니까 다양한 과목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네.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하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절대평가가 네. 같이 가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사탐, 과탐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과목이 좀 복잡하긴 네, 합니다만 예.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학력고사 있어요. 세대들 어렵습니다. 사탐, 과탐이 있는데 네. 지금 개편안에서는 사탐과 과탐이 공통 1학년 배운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되고 나머지들은 이게 2, 3학년 과목들이 말하자면 거기에 사탐, 과탐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2, 3학년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과목, 네. 과학 과목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17과목 중에서 그냥 2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공통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공통으로 물어보면 선택 과목 다 죽는다. 보통 이제 뭐 진로 선택, 예. 뭐 융합 선택 이렇게 조금 있어요. 예, 선택 예, 과목들이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 교육감들은 어쨌든 생각을 갖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교학점제 하에 절대평가로 가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비록 적은 숫자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네. 방식으로 예. 가야 어쨌든 그 고교 교육 과정이 좀 다양하게 되고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이제 사회학자기도 하시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도 이게 대학 서열화 문제, 그다음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문제,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교육감
일에 뛰어든 측면도 예.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고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지만 그래서 뭐 외고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만 정권 교체되면서 다 무의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외고 부활, 자사고 부활, 입시 경쟁 더 격화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지금 가장 무기력감도 핵심적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지금 10년 동안 서울교육감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거의 10년이 된 동안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네. 그래서 이제 고교 서열화를 예. 완화하자. 예, 예. 그래서 이게 수직 서열화를 예. 일종의 수평적으로 좀 다양한 네, 네. 고교 체제로 바꾸자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말하자면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그 일반고 전환이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시행령 기반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시행령을 바꿔서 자사고 외고의 존치의 방향으로 예.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바꿔버리게 된 거죠. 급변침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자사고 외고의 경쟁률이 올라간다거나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 고교 학교의 다양화 혹은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니고 네.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이기도 하고 예. 교육 과정이 다양한 그러니까 한 학교 내에서 네. 이렇게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해서 획일적이 아니라 예. 그 방향이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좀 인류고등학교나 이렇게 해서 서열화된 상위 학교에 가고자 하는 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류대학에 예, 가기 예.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 예. 말하자면 학부모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무의로 많이 돌아가서 저도 굉장히 큰 좌절감 및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시 교육은 더 뭐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또 부모들은 이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혁신교육, 진보 그렇습니다. 진영에서 어떤 혁신교육을 주장했지만 그게 좀 성과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처리되면 네. 뭐 우리가 평상시에도 고민합니다만 네. 요 대학 입시 요 처리되면 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네. 다음 대선 정도에서는 좀 그 부분이 네. 대학 서열화를 둘러싼 예. 정책 경쟁이 예.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에 이제 그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주장하는 방식은 뭔데 주로 독일 모델을 네, 많이 예, 연대해요. 예, 독일은 대학이 국립이고 예. 그다음에 대학 간 서열이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비투어라고 하는 자격고시를 거쳐서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특히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예. 있으니까 예. 입학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서열화된 상위의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방향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일종의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뭐 기초학력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예. 자격고시 같은 걸 보고 예. 이걸 패스하면 어느 대학이나 그렇습니다. 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연고를 경우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측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이건 이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한 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네. 한 번의 시험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격고사화하는 방안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충실하게 했냐는 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도 되고 어쩌면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최저로 이 사람이 확보했느냐 하는 것을 뭐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자유롭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는 이제 대학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 네. 서열화를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수단체들은 뭐 통합국립대학 같은 것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립대학 서울대를 포함한 네. 지역 거점 대학들이 네. 한 10개 정도의 대학들 근데 서울대는 법인화를 해버려서 이게 통합국립대학?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통합국립대. 이제 큰 틀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에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예. 어쨌든 통합국립대학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고 네. 이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네. 그 책에서 공동입학을 그러니까 유수한 한 10개 정도, 네. 15개 정도의 유수한 사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운영하면 어떠냐 네. 하는 제안도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네. 글로컬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글로컬. 네, 이게 대학을 많이 경쟁시켰어요. 네. 200억씩 5년간에 1,000억을 줍니다. 오. 그러다 대학에. 보니까 대학들이 그냥 뭐 다양한 실험. 그 개혁 방안들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번 최근에 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적 인센티브를 1,000억을 주니까 네. 막 엄청난 그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범 씨가 얘기한 유수한 사립대학의 그 공동입학제 같은 경우는 교수 1인당 한 1억 원 정도의 네. 어떤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어떤 공공적인 대학 입시에 참여하는 뭐 이런 방안도 있고 뭐 이걸 결합하는 근데 방식도 그걸 있고 사립대가 받을까요?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정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 1인당 1억이면 네. 한 2천억 예. 예를 들면 2,000명의 교수가 있다면 이런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매개로 예. 대신에 입시 운영에 공공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뭐 이런 방안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대학의 서열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래야 지금 입시 경쟁의 치열함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점에서 저는 다음 대선 정도에서는 네. 원래는 이제 통합국립대학 안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정동영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예. 적도 있었죠. 근데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백분 토론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전 국민의 80%가 대학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예. 그 선진국 가운데도 그렇다. 굳이 이렇게 많이 안 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런 말 하지. 너는 하버드 가고 우리 자식은 뭐 대학도 가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 예.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정책을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좀 본인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 최전선에 있는 네.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 과정이 너무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아이들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들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 국민이 수능날 이렇게 다 같이 뭐 힘들어하는 걸 매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학력 내지는 과잉학력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네, 과잉학력주의. 그리고, 예, 네. 그리고 학벌의 어떤 그 반대급부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회입니다. 엄청난 학벌 사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대학을 그렇게 머리박고 가려고 하냐?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고졸 인생과 대졸 인생이 받는 대졸자와 고졸자가 받는 네. 소득의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게 있는 거고 거기에 네. 어떤 문화적 차별까지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개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대학을 굳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안 가도 되죠. 네. 생애소득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핀란드나 덴마크를 갔을 때도 네. 그걸 느끼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그 고졸 스튜어디스를 한번 만날 때가 예, 있었어요. 고등학교 출신. 승무원? 예. 예.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고민을 한대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세계로 바로 가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예. 4년 동안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졸 임금과 고졸 임금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지 않으면 고졸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생애소득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고졸은 승무원이 못 될 겁니다. 정말 그런 까지 있고 관문을 넘질 못합니다. 예. 대학을 나와야 승무원을 할 수 있는 나라. 아까 이제 문화적 차별까지도 그렇죠. 있는 지점들이 예, 있죠. 맞습니다. 결혼할 때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체계나 이런 예, 부분도 예. 조금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고졸 전성시대 정책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체계가 네. 말하자면 꼭 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디센트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업 세계의 뭐 이런 배분 체계, 소득 배분 체계라든지 생애 소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네.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뭐 이런 표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보교육감 지지했는데 그동안 개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유, 조희연 우리 교육감님 나오셨네요. 라는 의견도 있고. 뭐 지금 뭐 진보교육과는 뭐 했냐고 그러는데 약간 좀 한 일을 좀 얘기를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10년을 제가 해보니까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자사고나 외고 일반고 전환같이 고교 서열화를 좀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퇴행하면서 네. 정말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선도해서 성취했던 것도 이제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근본적인 개혁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뭐 우리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특수학교를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3개를 만들고 곧 한 개 더 제가 만들려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가서 그 학생 만났습니다. 그 강서구에 그때 그 뭡니까 그 학교 못 들어오게 해서 어머님들이 무릎 꿇고 그 사건 했었던 바로 그 학교 학생을 제가 만났었어요. 서진학교. 네, 서진학교. 학생. 이것도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학부모님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고 학교 가는 길이란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일도 이제 했었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의 혁신교육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보완하고 지금은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혁신교육을 다양한 미래도전에 응전하면서 이걸 미래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뭐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스마트 기기 학습이라든지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개발에 이렇게 다양하게 AI 교실 수업 혁신 이런 것도 쭉 하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 시대에 뭐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세계화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지구촌이 거의 좀 이렇게 실제화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지구촌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적 혹은 비교 사회적 감수성을 갖도록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하고 동시 통역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동시 통역. 그러면은 지금 호주 학생들하고 우리가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요? 일반 중학교를 주로 타겟팅으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로 해서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 저 호주 학생한테는 영어로 자막이 들어가고 예.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한글 자막이 뜨고. 들어가고 예. 그래서 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다 할 수 있게 네네. 물론 이제 뭐 동시 번역의 수준이 예.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일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굉장히 많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애청자 여러분, 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매우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아이비 교육도 예. 저희가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아니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입시가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문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일단 들어가기에는 쉽게 하고 대학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하게 기초 정도만 되면 네. 뭐 미국도 대체로 뭐 칼리지 학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으로 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또 졸업한다고 해서 딱히 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네. 수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실험을 했던 적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80년대 예. 졸업정원제라는 이름으로 졸정제. 가장 예. 입학의 문은 좁히고 네. 아니 넓히고 졸업의 문은 이제 좁히는 네. 엄격하게 하는 거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실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격감하는데 네. 대학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1, 2학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인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거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이 지금의 뭐 1,000명, 2,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의대 갈 수 있게 가지고 더 치열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N수생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예. 그 의대 정원 그렇죠. 확대 문제가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킬러 문항 없애진다니까 또 시원 수능을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나온 통계 하나가 네. 의사가 받는 월급이 7.8배다. 네, 노동자 네, 네, 그 네. 얘기 나왔죠. 예, 근데 예. 실제적으로는 뭐 더 많을 겁니다. 그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격증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네. 정년도 그렇죠.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고용, 직업 이것의 불안정성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 체계의 불안전, 불충분 네. 이게 결합되면서 이제 요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입시 경쟁 그다음에 대학 체제 개혁 네. 그리고 사회 경제적 개혁이 이렇게 같이 가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 예. 이슈가 한꺼번에 변혁하는 예, 그래야 될것 상황이 같아요. 아니면 이 네. 문제는 해결하기가 뭐 찔끔찔끔 어느 한 곳만 손대가지고는 네. 해결이 안 된다. 저도 갈수록 대공사를 좀 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예, 있습니다. BLU01C님께서 어느 대학에서든 졸업 학점만 이수를 하면 서울대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바로 학벌 사회는 사라집니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물론 지금도 네. 일종의 대학 학점 은행제가 있어서 네, 네. 학점은 대학 외부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학벌이라는 거, 네. 대학에 서열화라는 게 있고 네. 그것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 네, 같은 네, 것도 네. 예. 한 방에 해결하려면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이라고 다 바꾸자. 서울민국이라고 서울민국 다 서울인데 뭐 굳이 서울로 데려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설령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이라고 해도 거기 또 그럼요. 행정 구분과 이게 또 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비슷한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SNS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예.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비평준화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을 하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만일 김포가 서울이 편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좀 1차 그냥 네, 점검하는 예, 수준에서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라는 오.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선발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있어요? 전국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3단계에 걸쳐 선택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근거리에 기초해서 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네. 평준화된 걸 네, 전제로 해서. 근데 이제 비평준화가 되면 이제 이 배치를 어떻게 될 거나 김포가 아마 평준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않겠지만 그러면 예. 이제 김포 주민들은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김포에 있는 학교 중에 예, 뭐 명문고 개별 선발을 해서 명문고가 예, 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또 이제 농촌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죠. 네. 요건 이제 오시훈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유예할 수 있지 않냐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농어촌 2030년까지 유예하겠다. 예, 몇 년 동안 이제 유예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5년 어떻게 되는 정도?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은 없어져야 없어지는 되겠죠. 거죠. 예, 당연히 없어져야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서울인데 예. 서울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아니 있다는 근데 건 저도 김포 갔다 왔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고촌이나 이런데 서울하고 가까운 곳은 뭐 예. 그렇지만 저 뒤로 강화하고 가까운 김포로 갈수록 실제로 논밭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서울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농촌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예.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배정도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학교 지원제를 해서 하는데 네, 네. 저희들은 이제 근거리에 기초해서 교육청이 배치하는 거고 제가 생각보다는 김포 학교가 과밀이더라고요. 서울보다. 그렇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교실에 30명이 넘고 예. 학교가 없어서 난리가 거기는 나더라고요. 땅은 많으니까 학교를 신설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예. 저는 해봤습니다. 예,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그 김포의 서울시 편입의 어떤 교육적 차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1차적으로 한번 네. 그런 그 점검을 해보는 수준입니다. 지금 뭐 구리, 뭐 네. 안양, 뭐 이런 데도 지금 다들 원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저 평생 사회학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접근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뒤죽박죽 선진국이라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어쩌다 선진국이 됐다거나 이런 표현들도 있고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우리가 정말 뒤죽박죽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말하자면 이 후진국이었어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총력 질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부문 간에 네. 정책 간에 모순이나 갈등이나 뒤죽박죽인 지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서울공화국 수도권 인구 집중 요것을 완화하는 예. 그것이 큰 국민적 합의였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맥락에서 행정수도 이전 예. 같은 것도 있었던 건데 예. 지금 갑자기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게 지방시대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지방시대위원회도 거의 많고. 뭐 분권적 국가로 가겠다는 선포까지도 했던 네.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반대 모순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죠. 네. 선거공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를 크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것도 네. 그 중앙대에 있는 마강래 교수라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지방을 살리는 방식이 지방에 말하자면 광역 네. 어떤 그 경제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 메가시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남권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자족적인 네. 시스템. 네,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고 공약 수준으로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네. 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지금 정반대의 정책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기되는 바람에 저는 뭐 물론 어떤 정책을 불가능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네. 그것의 어떤 정합성을 만들어야죠. 논리적 근거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서울공하고 수도권 집중은 이런 어떤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선거공학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큰 우려고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는 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토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 포인트였는데요. 네. 사실상 2016년, 2017년에 이어진 5달간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 입법들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그 훨씬 더 성장한 네. 그야말로 뭐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개혁 입법이 거의 완수가 안 되고 뭐 네.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퇴행하거나 역진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교육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토대가 너무 허약한가?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감님도 현장에서 네. 민주주의, 인권, 평화교육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전진해야 될 지점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개혁의 불철저성을 반성하면서 네, 예. 훨씬 더 치열하게 개혁을 네. 추동해야 될 어느 지점이 있고 예. 제가 또 하나 다른 지점에서는 예. 우리가 각계약진 형식으로 선진국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합성이 없어요. 그리고 중첩되거나 네. 또는 각 정책 간의 모습도 있고 예. 어떤 것은 과잉이고 예. 어떤 것은 과소고 이런 예, 상황이 예,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육복지 저소득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학생들은 뭐 하다못해서 뭐 통신비 있잖아요. PC 통신비 네, 네, 네. 같은 것도 지급할 정도고요. 당연히 뭐 무상교육이니까 네. 등록금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고 복지 영역으로 확대해 보면 교육복지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제가 교육복지도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공급자 중심이라. 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막 정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예. 진짜 어려운 집의 아이가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하는데 모여서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작동하질 않아요. 자, 복지로 확대해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복지 제도는 네. 확충이 되어 왔어요. 네, 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복지, 아동수당까지 노인 네, 그렇죠. 다 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전히 전진해야 될 과제가 있대. 또 다른 한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통합적, 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델, 재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네.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종단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종단적으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한 30세다 혹은 40세의 국민이 횡단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대기업에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이 어떤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는 때로는 과잉인 때도 있어요. 대학원 등록금까지 박사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복지, 국가복지, 기업복지 이렇게 네. 있으면 기업복지가 엄청 발전돼 있어요. 자영업자는 완전 사각지대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각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영유아 단계 복지도 확충이 되고 교육복지도 확충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 아동수당도 들어오고요.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국민이 어느 연령대 그다음에 어떤 섹터에 있든지 네. 충분한 어떤 복지를 받게끔 이것들을 좀 정비하고 과잉인 건 좀 잘라내고 없는 건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일종의 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 같은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저는 예. 다음 대선이나 이런 데서 좀 대선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교육복지도 예, 일반 셀러리맨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뭐 급여 차이는 물론이고 복지에서도 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기업 가려고 다들 싸매고 경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공공이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어떤 복지 혜택에서 사각이 없도록 네. 그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네. 이 대기업의 사무직 노동자는 다 한다면 해주죠. 대학원 나온다면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포커싱 해가지고 네.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그렇습니다.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서희초 예. 사태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 국회 앞에 와서 매주 선생님들이 집회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말 엘리트 교사들답게 뭐 질서 아니 그냥 뭐 줄을 맞춘 것처럼 탁탁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굉장히 좀 절제된 네 끝난 다음에 쓰레기까지 싹 다 치우는 예 정말 촛불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예, 저는 집회 뭐 상당히, 현장이었는데요. 선생님다운 예. 시위 문화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예 교사들다운 시위 문화를 왜 그렇게 보여주는. 질서가 맞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딱 절제되고 엄격하고 딱 본인들이 나 교사, 우리 교사예요라는 걸 네. 입증하는 현장 같은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문제의 핵심은 사실 학부모 갑질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물론 지금 그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결론을 경찰 당국이 냈고 유족은 반발하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낸 해법과 또 네. 교사들의 만족도는 좀 어느 수준입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회 네. 국회 수준에서 이제 교권보호 4법도 통과됐고 예.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일종의 규정 고시를 예. 했고 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지난 이제 9월 19일에 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선생님들하고 예.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청 수준에서는 민원이 제기될 때 그 민원이 수용되고 제기되고 처리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네. 그리고 학교 출입 관리를 한다든지 네네. 학부모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당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비를 지원한다든지 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인 보완 대책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모아서 선생님들이 체감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현장에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언어의 하나가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 시대의 그늘도 있다.
교육민주화의 현장이었던 학교에 그늘도 있다. 그 그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민주화라는 게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네.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막 억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보완 장치들을 이게 만들어 왔고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너네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너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고 때로는 전투적으로라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개인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 서희초 사건이 정확한데 어떤 악성 학부모는 네. 악성 민원 학부모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을 국민에 봉사하기 위한 민원 처리 규칙을 악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잘못된 네. 행동을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그늘들을 좀 보완하면서 저도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을 많이 강조했지만 교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못했던 점이 있다고 저도 자성하면서 이제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지금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 교권 침해 관련해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교사노조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벌해야죠. 예. 네, 좀 더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악성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민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어떤 수사와 교육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다행스럽게도요. 네. 그동안은 이제 아동 학대 문제를 가장 여기 중요한, 여의도에 네, 여의도 30만이 문법으로. 모이신 분들이 주로 그 아동복지법, 네. 아동 학대에 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 네.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예.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교육청이 의견을 조사에도 참여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생활지도는 이제 예외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방어 장치는 있습니다. 비록 충분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 맞자면 학부모 중에서 악성 그런 민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고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반 형법상에 네.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 뭐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갔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질문 벌써 벌써 53분이 지나가지고요. 네, 예. 은근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유보 통합 관련해서요. 네. 지금 조직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재정 계획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일갈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보 통합이 이제 지금 어린이집과 네, 유치원. 네, 유치원의 어떻게 보면 통합이고 네. 그다음에 0세에서 이제 5세까지 이 어떤 6년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잘 지원하자 이제 이런 취지가 예. 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이게 공약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는 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예산이 나와요. 관리가. 그다음에 시도 보육 중심이라. 네. 네. 그러고 이제 시군구 네. 서울로 치면 이제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네. 형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산, 인력, 그다음에 공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정확히 이전이 안 되면 또 일부는 추계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어린이집은 통합된 이후에 기존에 받던 것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나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유아교육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이 또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분구식이 아니냐. 유보통합에는 찬성하는데 네. 좀 이런 걸 좀 정교하게 점검을 하고 특별히 이제 재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요. 서울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인력이 한 36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360명인데 서울에. 저희가 유학과에 한 15명쯤 있어요. 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어. 그러면은 뭐 360명이 뭐 250명만 치자고 쳐봐요. 그러면 저희가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11개가. 네. 뭐 성북, 서울에. 강북, 성북, 네. 강북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많으면 100명쯤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이 한 2-3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예산, 인력, 공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상향 평준화 해가는 데 드는 추가 재정은 그건 그때 가서 함께 고민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보통합에 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갈등이 너무 증폭될 것 같으니까 차분히 좀 알겠습니다. 정비하고 예. 정부에서 그 부분에 좀 명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끝으로 요것만 여쭙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게 자녀 학폭 논란입니다. 예. 이번에 그 아직 뭐 인준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가 벌써 또 학폭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게 자꾸 이 자녀 학폭 문제가 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공직 자격이 있냐. 이 점은. 예, 그러니까 뭐 그 자녀가 학폭이 있었다는 게 뭐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김명수 씨나 이런 자녀 학폭 사건을 통해서 네. 그 지금 장관이 되거나 그래도 지도적 위치에 가야 될 사람이 학폭을 대하는 방식, 자녀 교육을 대하는 방식, 교육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라는데 더 충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동관 위원장, 그다음에 네. 정순신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김명수 씨 같은 경우만 예. 하더라도 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이제 어쨌든 참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요것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만든 이제 그 슬로건 같은 경우 보면 그 네가 지금 학폭이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너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의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폭의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 그 지금 뭐 공직 뭐 선거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뭐 예.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소문 보면 그러니까 은근히 많다. 예, 학폭 예. 가해자들이 많고 생각보다 우리 학교가 많이 멍들어 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그런지 이 에너지를 엉뚱한 데로 이렇게 예. 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종합적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멀게는 네. 지금 이제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체육 시간을 늘려서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네. 이렇게 함께 집단적인 운동을 하는 과정에도 이런 것부터 네. 정서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녀의 학폭을 대하는 부모의 어떤 태도 이런 면에서 조금 많은 네. 종합적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0대 우울증 환자들이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고립 청년 100만 시대가 사실은 이게 교육 문제하고 다 연동돼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네. 들고 맞춰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한테 들은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학폭을 대하는 우리 부모의 태도가 좀 네.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옛날을 뭐 미워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 약간 이랬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머리에 피도 나고 이제 피해 학생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해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이놈 새끼야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되냐 임마 이놈 나쁜 놈이네. 종아리 걷어 찰싹 네. 때리고 가정폭력이 될 수도 네. 있죠. 그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 여기 뭐 벗겨져 가지고 와서 찍찍 짜고 오면 야 임마 저 친구하고 그렇게 막 싸우면서 그런 거지 막 그거 찍찍 짜고 그래 막 뚜그쳐 이 새끼 뭐 그래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조금 그걸 이렇게 보듬어 안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됩니다.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있어요. 강남에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6명의 가해 학생과 피해 있으니 6명의 변호사가 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가해 학생 학부모는 네. 야, 너 이제 저 대책위원회 가서 너 이제 조사받을 텐데 너 절대 때렸다고 말아?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네. 야, 너 피해 학생한테 너 맞은 적 없냐? 찾아내봐, 기억해봐. 니들 친구들 중에 이 피해 학생한테 맞은 애 없는지 찾아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게 더 충격적인데 진짜 지금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면 선생님이 되게 그 사건이 나면 CCTV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살펴봤어.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때린 게 맞아. 그럼 가해 학생 불러서 야, 너 때렸지? 너 임마 인정하고 임마 반성하고 해. 그러면 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다독이듯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이가 집에 가니까 그걸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해서. 예, 선생님은. 그래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법으로 다뤄졌을 때 나타나는 황폐한 결과가 이렇게 연쇄적 다른 나라도 조건 이런 침해까지.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다른 나라도 뭐 일부는 이런 점은 있겠죠. 뭐 다 비교는 안 해봤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니까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아이의 인생에 평생 가는 좋은 글씨가 된다고 생각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이걸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도 있고 변호사 그렇습니다. 시장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이 된 이 마당에 네. 우리가 조금 그 열린 마음으로 이런 구조적 차원에서의 부정한 문제 네. 또 이런 어떤 거친 소송 중심의 자기 중심의 어떤 행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화적으로 좀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으로. 화숙님께서 학폭의 90% 이상은 부모 책임이 크다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그렇게도 예. 말씀하실 수 있을 아유, 것 오늘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정말 처음 나와주셨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고요. 조만간 저희가 다른 형태로 또 예, 모시고 또 진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또 대안 예.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